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기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다 보니까 기쁠까요? 아니면 아쉬울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섭섭할까요? 그때 어떤 감정일까요? 일단 그 감정을 뒤로 하고 어떤 문제를 맞았고 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1반 진행합니다. 자, 보기에서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재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00g의 서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350g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이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300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에 첨부되는 봉하지 아니한 송장은 맞아요.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요, 무조건 다 서신 예외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맞고요.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니죠.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요것도 예외 대상으로 둡니다. 맞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사죠. 이런 데서 하는 신용카드는 예외 대상이 되지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그렇죠? 요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준등기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대상은 이 준등기가 뭐예요? 일단은 등기 취급을 해서 배달을 하는데 이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넣고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등기라고 부르는데 옳지 않은 거. 자, 대상은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물이며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반송 시 등기 우편물로 처리되면 반송할 때는요, 등기 우편물이 아니라 일반 우편물로 처리돼요. 일반 우편물로 처리되고요. 반송 수수료도 역시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이 아니고요. 그냥 통상 우편물입니다. 통상 우편물로 수수료가 추구됩니다. 틀렸습니다. 접수 시부터 수취한 투함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족 조회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아. 수취한 투함까지죠. 자, 맞습니다. 배달 완료된 후 발송한 손실 분실에 대해서는 대상을 하지 않지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아직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인터넷 우표는요, 내가 우표 값을 치르고 내 집에서 프린트로 우표를 뽑는 거예요.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 거죠. 우표를 직접 사지 않고요. 국제 우편물과 소표 우편물은 이용할 수 없어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를 교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맞지 않? 이거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이 인터넷 우표는요, 그냥 프린트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의 우려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보낼지 수취인 등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1번, 2번 몰라도 3번이 정확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틀린 것입니다. 구매 후에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해서 구매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3번 정답입니다. 자, 3번까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문서의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합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다. 양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면 사용할 수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 문서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두 통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하나는 우체국의 보관이거든요.
우체국 보관이고 하나는 발송인. 자, 발송인 보관이에요. 그런데 발송인이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정이 됩니다. 그럼 한정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으로 간인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자, 여기도 발송인의 인장이 아니고요. 우편 날짜 도장입니다. 우편 날짜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뭡니까? 이 천공기로 간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발송인으로 인장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의하라 이렇게 써 있을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뭐 그냥 하나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배달 결과는 자, 공급 업체에서 직접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꽃배달을요, 우체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달 업체의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만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개 역할만 해주는 거거든요. 소비자와 이 배달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업체에서 직접 배달해주고 그다음에 입력해놔야 됩니다. 꽃송이의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 교환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공급업체는 상품을 발송할 때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함께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배달 중에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접수 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정답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얘다 정답이다 이놈아. 그냥 집어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나만의 우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나만의 우표는 알다시피 내가 이제 우편 이미지를 우체국에 제공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이 우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일종이 기본이고요. 홍보형 및 시트형은 기본 종수 일종 외에 큰 이미지 한 장을 더 주지요.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기본 수업할 때 그림도 아마 제가 사진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우체국 별정 우체국 우천 취급 제외인데 포함이거든요. 자, 포함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 허가서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2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런 연도에 주의를 해야 돼요. 5년 동안 보관하고요. 이제 이미지는 3개월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해서 원본. 자, 원본은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신청서잖아요. 신청서는 뭐 그렇게 오래 보관할 필요 없어요. 1년만 보관하면 됩니다. 1년만.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부가 좀 부족하게 되는 학생은 어려웠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해야 될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문제가 응용이 돼가지고 못 풀었다 이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요금 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요금 별납입니다.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통상 우편물과 소품물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10통 이상, 자, 10통 이상 그 배달하는 겁니다. 자, 1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과 소품 우편물이기 때문에 다르다가 아니고요. 같다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창구 업무 취급 시간 내에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맞았어요. 요금 별납 고무인은 담당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관 사용한다 그랬는데 좀 이 꼼꼼한 문제입니다. 이 담당자가 아니고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자, 책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급 이상의
자, 5급 이상의 관서는 이 과장이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 6급 이하의 관서, 6급 이하의 관서는 국장이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는요, 담당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받아서,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받아서 사용하고 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좀 꼼꼼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간 발송 예정인 우편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한, 담보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요금 후납이죠. 후납입니다. 후납.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리을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럼 리을을 일단 지워볼까요? 리을을 지워봐.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네. 자, 소거법으로 가봅시다. 자,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 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미음 맞는 설명이에요. 미음 어차피 다 있네. 자, 그죠. 자, 그러면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거법으로 해도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꼼꼼한 문제였습니다. 꼼꼼한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8번째 문제 볼까요?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 우편요금 감액 때문에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는데, 대리점, 영업사원, 이 보급 대리인,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 대상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대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10% 제외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맞았어요. 20kg을 초과한 소포 우편물 1개를 2개로 분할하는데, 1개의 무게가 10kg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해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은 1,000원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2,000원이 감액되는 거였습니다. 2,000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통에 한 번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일반 등기 통상 우편물은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랬는데, 이 문제도 사실 쉽진 않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 통상 우편물에 있어서 통상 우편물의 감액이 이게 일반 등기가 있고요. 일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등기가 있어요. 계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등기가 있는데, 세 가지 등기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접수 방법 감액하고요. 접수 물량 감액, 이 2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선택 등기입니다. 일반 등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서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열쇠함 자체 이 열쇠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쇠를 반납할 때 자기가 사용할 때 이 열쇠를 복사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열쇠함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반납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죠. 5명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를 정비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연 1회인가요? 몇 번이죠? 2회죠. 2회였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틀렸고요.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 자,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죠?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우선 취급 표시 규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자, 우선 취급의 사이즈까지도 이것까지도 되냐? 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다만, 문득 보면 진짜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았었죠. 그래서 테두리 영상에 검정색이 어디 있습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 글씨도 당연히 붉은색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기억, 리을이 일단 냅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리을이 틀렸어요. 기억이 리을이 틀렸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남은 것이죠, 이제. 기억, 리을. 자, 그다음에 글씨는 고딕체가 맞죠? 글씨는 고딕체입니다. 고딕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어요. 니은 맞았어요. 자, 그럼 정답 3번으로 가겠는데요. 자, 그다음에 글씨 크기까지는 기억 못 하죠. 글씨 크기 32였습니다. 32. 이거 디귿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여기기 때문에 요거 2cm, 3cm 이제 3cm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되는 것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집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 높은 단순한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숫자와 문자로 포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도착 집중국이 2자리고요. 배달국 3자리고요. 집배팀 2자리고요. 집배구 2자리입니다. 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착 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는 자, 경인청, 자, 이제 경인청 우편 집중국의 경우 B로 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서울청이 A고요. 경인청이 B예요. 맞았어요. 그다음에 배달국 번호의 마지막 자리는 청 번호를 한다 그랬는데 배달국이 여기 3자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112 했을 때 요 첫 자리가 청번호예요. 청번호고요. 그다음에 뒷자리 2개는 이제 1년 번호입니다.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자, 뒷자리가 아니고 앞자리거든요. 4번이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중적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아주 쉽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중정도 된다고 볼까요?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수집해 온 우편물을 소인 작업, 도장 찍는 겁니다. 자,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종류하고요. 형태별로 분류를 한 후에 우표나 요금 인면, 그렇죠? 우표라든지 또는 요금 내는 그 인면을 바르게 갖춰서 거기다가 자, 이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우표 수취인의 날짜 도장 찍습니다. 수취인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우편면에 도장 찍는 거고요. 국제 우편물에는 국제 날짜 도장이 따로 있어요. 국제 날짜 도장을 코리아라고 써 있는 거. 국제 날짜 도장을 찍으면 항공우편은 어디로 보내요? 이거는 자,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보냅니다. 선표는 부산 국제우체국으로 보내고요. 인천 해상교환 그 우체국은요. 그 한중 해상 특성 우편물 그거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부가취급에 해당되는 붙인 우편물을 우리가 우편물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취급중 발견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이것도 역시 옛다 정답 먹어라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 등기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유가증권 등기 취급 한도액은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다 그랬습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고요.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프트카드 등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이 아니거든요. 사용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물품 등기를 해야 돼요. 물품 등기. 무슨 뭐 엽전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유가증권입니까? 이거는 이제 물품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시에는 취급인에게
겉봉을 열게 한 후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기된 유가증권 증선 명하고요.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관공서, 회사 등의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 포함된 다량, 보통 관공서나 회사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증권유가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량의 등기 우편물 배달 시에 상호 대조 및 확인을 못하고 끼어 있어가지고 일괄 배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까요?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 송달이거든요. 특별 송달 방법인데 이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서 수취인에 가장 완벽하게 배달된 거. 이건 뭐예요? 교부 송달이죠. 교부 송달입니다.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서 송달 장소에 그냥 집어던지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유치송달입니다.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이게 보통 이제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통 그 장소가 이제 대부분 우체국 창구입니다. 이걸 뭡니까? 바로 조우송달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수취인이 외출 중이라서 그 동거인에게 주었어. 자, 이거 보충송달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이것도 매우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정당국들이 가입한 국제연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보니까 뭐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있고요.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도 있고 재팬도 있고요.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죠. 자,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정연합은요. 카알라 우정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카알라 우정연합이거든요. 자, 카알라 우정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였었죠. 국제특송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EMS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EMS 경쟁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죠.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요금을 물어주겠다. 그렇죠? 배달보장 서비스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EMS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됐으며 사무국은 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홍콩에 있어. 홍콩에 있어요. 이 태국에 있는 것도 있어요. 태국에 있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우정연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우정연합.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카알라 우정연합이었고 홍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연합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최근 K-파켓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상품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K-파켓을 왜 해요? 이건 우리나라 건데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EMS죠. EMS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EMS를 주력 상품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은 더 패션 투 딜리버이다 그랬는데 패션이 아니고요. 자, 이건 이제 열정이란 뜻이죠. 이게 아니고 파워죠, 파워.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워, 그래서 파워 오브 딜리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약속한 날짜 맞았죠. 이거 맞았고요. 자,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할 만한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16번 볼까요? 국제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접수 검사 시 중개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 소환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중개국가가 아니고요. 도착국가죠. 접수 점사 시 도착국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통 소포의 경우에는 기록 취급하지 않으나 등기 취급을 부과할 경우 기록 취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국내 우편은요, 보통 소포는 등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소포는 무조건 다 기록 취급입니다. 무조건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등을 접수 담당자가 기재해야 됩니다. 요거 맞았어요.
그다음에 항공소포는 실중량 산정을 위해서 실중량이 실중량 그다음에 부피 중량 실중량, 부피 중량. 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요. 자, 우편물의 가로, 세로, 높이 이거를 따지는 이유는 자, 실중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피 중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고르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17번 봅니다. 국제우편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편 취급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을 등기보험서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을 등기보험서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보험서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요서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귀중품은 보험소포로 접수를 권유한다. 보험소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죠. 등기보험서장 요것으로 권유를 해야 됩니다. 등기보험서장으로 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맞았고요. 국제우편물 발송 조건, 포스트넷 인터넷 우체국에서 취급 국가 및 보험가액 최저 한도가 아니고요. 최고죠. 최고 한도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까요? 국제우편 사전 통관정보 제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대상 국가가 UPO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그랬는데요. 일단은 대상 국가가 UPO 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UPO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이 우편 교류가 교환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교환이 가능한 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UPO 회원, 우리나라 우편 교환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UPO 회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고요. 그다음 반드시 도착국가 세관의 승인 완료를 받은 경우에 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유럽연합에 ICS2 R2 여기 해당되는 국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ICS2 R2 해당 국가만 세관 승인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운송수단 탑재 발생이 가능한 거고 다른 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 기표지 및 세관 신고서의 작성 언어는 다 영어입니다. 포스트넷의 숫자 이외의 영어인데 이제 우리 또 역시 국제 우편 표준어인 프랑스와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영어가 맞고요. 포스트넷의 숫자 이외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요. 대상 우편물은 국제소표 우편물,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정사업본부에서 바꾸는 바람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알려줬을 때 이거 있었거든요. 비서류하고요. 비서류. 그 다음에 EMS 서류. 그쵸?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포장물. 자, 이렇게 바꿨었는데, 근데 또 한 번 바뀌었었어요. 또 한 번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비서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죠. 이 비서류라는 게 국제 소포 우편물과 K-파킷. 자, 이게 다 비서류거든요. 소형 포장물. 이게 다 비서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소포 우편물, K-파킷 이거 다 비서류거든요. 그 다음에 EMS는 당연히 비서류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되는 거죠. 뭐 그렇죠? EMS도 비서류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자 소형 포장물 그거 다 때려 넣은 거야. 한주 해상 특송 우편물까지도 다 비서류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서류를 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바꾸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운정사법부 학습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막 두 번씩 바꿔버리고 하니까 막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비서류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비서류를 분리해서 국제 소포 우편물, 페이파킷, 한주 해상 특선물을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 우편 이 우체국에서 실시 중이다. 자, 실시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틀려서 또 억울해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항공 및 선편 우편물 모두에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신고 면제 대상, 유예 대상, 해당 대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맞고요. FDA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 되고요. 자, 전화 안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로 해? 자, 이런 금방 생각이 났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미국의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 반입 시 FDA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편물에 굵은 글씨로 소형 포장물을 나타내는 자 스몰 자 파셀 또는 이 뿌띠 빠켓로를 표시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불어로 뿌띠 빠켓을 맞았어요. 자 그런데 자 스몰 파셀 이건 이제 소포라고 쓰는데요. 이거 파셀은 소포거든요. 소포가 아니라 파켓으로 써야 됩니다. 스몰 파켓.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어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포 우편물의 경우에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를 할 수는 있는데 요금 할인은 없다는데 요금 할인은 돼요. 요금 할인은 5%가 할인됩니다. 세관신고서는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300 STR을 기준으로 해서 CN22 또는 CN23을 이용하게 되며 자, 우편사업본부 고시에 의해서 자, 1 STR은 1,450원? 1,450원이 아니라 1,749원이죠. 자,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응용이 되거나 사실 이제 우리 그 우편 일반은 뭐 응용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예금 일반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응용된 건 없는데 다만 이 은근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줄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이렇게 구석구석을 파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성적이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뭐 누구나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구석구석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우열이 구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공부했던 학생들이 합격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잘 치르셨으니까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안 봐도 여러분들 고생했던 거는 눈에 선합니다. 눈에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그냥 아직 직장이 없는 학생은 그냥 점심때까지 그냥 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일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잘 봤던 못 봤던 얼굴에 웃음기 좀 싹 이렇게 웃으면서, 알겠죠? 웃으면서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궁금하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Q&A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같이 의논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저도 열심히 뛰어왔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미래를 좋은 미래 또는 또 연장되는 미래 또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에 진정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